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은희 작가의 단편소설 딸꾹질입니다. 딸꾹질 해보셨죠? 딸꾹질의 원인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원인도 크다고 해요. 딸꾹질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은데 책 속의 여자도 딸꾹질을 자주 하게 됩니다. 대금 연주자이던 여자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일상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 기억 속 사람을 지워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화자는 담담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툭툭툭 슥슥슥슥 또다시 시작이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벌써 며칠째다. 처음에는 둔탁한 무엇인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로 들리더니 곧이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음으로 변한 다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에 여자는 오늘도 눈을 뜬다. 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6시를 조금 지나 있다. 새벽 3시가 넘어 잠들었으니 겨우 3시간 남짓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것이다. 한쪽 머리가 무엇인가로 쿡쿡 찌르듯 쑤신다. 소리는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시작된다. 여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신도시의 새로운 택지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한 층에 6가구가 나란히 늘어선 복도식 구조는 그녀가 일부러 택한 항목이기도 했다. 두 집이 마주보는 구조는 부담스러웠다. 마을 버스도 없고 상가 조성도 안 되었지만 여자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숲이 좋아서 이사를 했다. 대신 감수해야 할 것이 있는 아파트였다. 특히 층간 소리들을 흡수하지 못해 그녀는 위층의 핸드폰 진동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자는 오슬오슬 한기를 느낀다. 18층인 그녀의 집은 벌써 서늘하다. 25층짜리 아파트 6동에 에어컨 실외 기수가 몇 안 되는 것도 다른 곳보다 몇 도 정도 낮기 때문일 것이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줄무늬 가디건을 꺼낸다. 몇 년 전 남편이 백화점에서 사온 것이다. 크림색 지방시 가방과 함께 그 옷을 헌옷 수거함에 넣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가디건은 간절게 욕이 날 것 같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 가디건을 덧입고 여자는 소파에 눕는다. 뿌미가 그녀 곁에서 꼬리를 흔든다. 여자가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자 녀석은 그녀의 가슴팍 이쪽 저쪽을 넘어다닌다. 밖으로 나가자는 뜻이다. 며칠째 수면 부족인 그녀는 누워만 있고 녀석은 배변을 참고 있다. 종이 패드 위에 노랗게 오줌만 몇 방울 떨어뜨려 놓았을 뿐이다. 여자의 남동생은 강아지를 주며 기쁨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혼자 있는 누나에게 별달리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걸 짐작해서일까. 뿌미 녀석은 주인의 깔끔함도 훈련받았나 보다. 그냥 집안 어디에다 싸놓으면 치워줄 텐데 여자를 힘들게 한다. 여자는 배변 봉투와 목줄을 챙겨 집을 나선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뒷산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벤치가 산까지 이어졌다. 시공회사에서는 층간소음보다 조경에 신경을 더 쓴 듯하다. 조금 오르다 보니 감벌한 나무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다. 불구죽죽한 잎과 가지를 늘어뜨린 채 초췌한 죽음의 형상이다. 적당한 간격으로 서 있는 나무들은 곁에 누웠거나 기대에 있는 감목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자는 솟근 나무들을 바라보다 딸꾹질을 했다. 못 본 걸 본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딸꾹질이 터지다니. 나무의 베인 단면이 시커멓게 말라가고 있다. 여자는 윤희를 떠올렸다.
엊그제 클릭해보았던 윤희의 미약 수첩엔 또 한 움큼의 스팸 광고가 쌓여 있었다. 누가 그곳까지 찾아올 것이라 믿는지 오빠를 찾는 광고성 댓글도 주르륵 달려있다. 악성 댓글과 스팸이 제거되지 않는 그곳은 먼지 뭉치가 바람에 쓸려다니는 한겨울 골목 같았다. 주인 없는 블로그도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딸꾹질은 한 번 시작되면 금방 멈추지 않았다. 가슴에 묵직한 뭔가가 걸린 느낌이 들거나 숨고르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자는 딸꾹질을 해댔다. 횡격막의 이상 증후군은 그날 이후 시작되었다. 2년 전 어느 여름날 폭우로 만해 문학관 행사가 취소되었다. 야외 무대는 비에 젖었고 대금 산조 공연도 할 수가 없었다. 강원도 일대는 홍수가 났다. 여자는 비 오는 경포대로 간다는 단원들과 헤어져 서울로 돌아왔다. 일정이 앞당겨져 일찍 돌아간 집에서 여자는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정갈했던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그릇들이 어지러웠고 싱크대 위엔 소주와 맥주병들이 질비했다. 소파 위에는 빨간 지방시 가방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 가방은 여자가 윤희의 생일에 선물로 준 것이다. 색깔만 다른 걸 2개 사서 여자는 크림색, 윤희는 빨간색을 가졌다. 소파 너머 반쯤 열린 남편 서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분명 남편과 윤희의 목소리였다. 웅얼거리고 달래는 듯한 말투, 귓가에 감겨드는 교태 어린 숨소리. 여자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보았던 강둑이 무너져 황토빛 물이 강물 속으로 쓸려 내려가는 속도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남편은 학생들의 졸업여행 인솔자로 제주에 간다고 했었다. 여자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다. 여자는 돌아나와 비가 내리는 골목길로 내달렸다. 딸꾹질이 쉼없이 쏟아졌다. 뿌미 녀석이 배변을 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풀숲에 코를 대고 돌아다닌다. 녀석과의 산책을 끝내고 돌아가서 다시 잠을 청해봐야겠다. 아침 일상이 시작되면 툭툭툭 슥슥슥 소리는 다른 생활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무 둥치에 기대서서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 뿌미 녀석이 잡풀 사이를 훌쩍 뛰어넘어 내달렸다. 줄을 놓친 여자는 뿌미를 쫓아갔다. 이른 아침이라 채 마르지 않은 이슬에 바지 아랫단이 젖는다. 산은 보기보다 가파르다. 아파트에서 조성해 놓은 소나무 숲을 지나 산 중간쯤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해가 떠서 사위가 환해진 속으로 여자가 사는 104동이 저만치 내려다 보인다. 그녀는 가쁜 숨을 고른 후 잔변을 보고 있는 뿌미를 불렀다. 녀석은 그제야 흡족한 듯 꼬리치며 다가온다. 딸꾹질은 어느새 그쳐 있었다. 이제껏 산중턱까지 와본 적이 없었는데 그곳에는 대나무들이 저희끼리 기대어 왼편으로 혹은 오른편으로 기울어져 흔들리고 있었다. 찔레 넝쿨도 같이 엉키어 무리를 이뤘다. 바람이 불자 사각거리는 댄잎 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는다. 천공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청아하면서 하늘 토해내듯 심금을 울리는 그 소리가 그녀의 폐부를 찌른다. 취구에 입술을 대는 순간을 생각하자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다. 조용히 눈을 뜨니 대금 소리의 여운이 귓가에 가득하다. 그 소리는 가슴을 후벼파며 전신을 휘감아 돌기 시작한다. 대학병원 지하. 장례식장 입구에 걸려있는 전광판에는 고인들의 이름과 빈소번호가 돌아가며 표시되고 있었다. 86세 할머니 영상 뒤를 이어 활짝 웃는 윤희 얼굴이 나타났다. 어쩌자고 저렇게 눈이 부신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쓴 것인지 자연사한 노인이나
병든 얼굴들 사이에서 윤희는 단연 돋보였다. 여자는 두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27, 명료라는 전광판에서 여자를 향해 환하게 웃는 윤희의 영혼은 그녀를 장례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여자는 윤희 얼굴 앞에서 몸을 떨며 딸꾹질만 해댔다. 윤희는 남편의 제자였다. K대학 미학과 강사로 춘천과 천안으로 출강하던 남편이 수도권의 한 대학에 자리를 잡자 윤희는 그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다. 마침 세 번째 재혼으로 춘천에 갔던 윤희의 엄마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윤희는 엄마는 재혼으로 한몫 보는 여자라고 말하며 과장되게 웃었다. 마트 남자에게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게 하고 집으로 찾아온 윤희. 여자가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망고 향이 그들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여자가 망고를 좋아하는 걸 윤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교수님은 선물 같은 건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윤희는 어떤 식으로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며 여자에게 다가왔다. 하얗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오목조목 붙어 있었다. 어려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키는 무척 크고 다리가 유독 길어 보였다. 광대뼈가 콤플렉스였던 여자는 윤희의 통통한 얼굴과 부침성 있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윤희는 남편이 없을 때 종종 집으로 찾아오곤 했다. 남편은 윤희가 똑똑한 애라고만 말했지 별다른 얘기는 덧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2년 전 그날 윤희는 남편 서재에 있었다. 남편과 단둘이 말이다. 그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린다. 대나무에 스며든 바람은 날리는 화선지처럼 그녀의 볼을 쓰다듬는다. 바람 속에 시나위 소리가 여울져 흐르고 있다. 여자는 가지런하게 입술을 모아본다. 예술고등학교에서 대금을 전공한 그녀의 소리는 고교와 대학의 스승들에게 두루 칭찬을 받았다. 국악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대금의 속총 소리는 어린 그녀를 단번에 매료시켰다. 좌우 대칭으로 반듯하고 깊은 여자의 인중은 고르니와 함께 좋은 소리를 내는 조건에 딱 들어맞았다. 대금 소리는 억새 잎에 마른 인맥을 스치고 가는 바람소리 같다. 대금의 몸은 소리를 만들고 그 떨판의 울림은 바람을 부르는 호흡을 타고 흐른다. 하지만 그날 남편과 함께 있던 윤희의 목소리를 들은 후 여자의 호흡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거칠어졌다. 대금은 부드럽고 고운 소리를 낼 때는 한없이 열이 낚이지만 조금만 호흡 조절을 잘못하면 거칠고 드세졌다. 그녀의 불규칙한 호흡과 난데없이 터지는 딸꾹질은 대금 소리를 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조심스럽게 평조로 시작해보지만 계면조 부분에 가면 횡격막의 수축이 여지없이 연주 호흡을 막았다. 여자는 영영 대금을 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립국악예술원 소속 단원이 되어 공연을 하던 중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다. 대학의 문화행사 기획자였던 그는 여자의 대금 산조 소리를 극찬했다. 정악과 산조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았던 섬세한 남편. 여자의 윤기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좋아한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졸업여행 일정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세미나로 대신했다. 그 다음 우리 집에서 뒤풀이를 한 것이다.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있다가 윤희가 엉망으로 취해 남아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줄 수 없겠느냐.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가 내뱉는 말들이 허공에서 부서졌다. 여자는 남편의 손길에 소스라쳤다. 더 이상 그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여자가 도우럭을 열고 집안에 들어섰을 때 들었던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그 사이사이 들리던 흐트러진 윤희의 목소리. 남편은 여자의 과민한 반응이 만들어낸 환청이라고 몰아붙였다.
그것이 윤희를 깨우기 위한 소리였다나. 여자가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 그녀를 신경증적인 존재로 몰아갔다. 여자는 남편의 목소리도 냄새도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는 입모양이 싫었다. 남편은 그녀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 대학 기획실의 보직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제자와의 스캔들이나 이혼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단호했다. 다행히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다. 경비실 입구에 여자들이 모여 있다. 그녀들은 현관으로 들고 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쳐다본다. 뿌미를 데리고 걸어오는 여자에게 역시 같은 눈길을 준다. 그 중에는 아파트 상가 하나마트의 주인 여자도 있다. 그녀는 6동 주민들의 신상을 꿰고 있다. 몇 동에 사느냐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물건 하나 살 때마다 한 가지씩의 질문을 해댔다. 몇 호에 사느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애가 몇 학년이냐, 입고 있는 그 옷은 어디 것이냐는 얘기까지. 처음에는 그냥 대충 들러댔지만 얼마 후부터 여자는 인근 도시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오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다. 마트 여자가 말을 건다. 뿌미 엄마도 백사동에 살지에? 요즘 새벽에 무슨 소리 못 들었는겨? 강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가르쳐 주었더니 마트 주인 여자는 여자를 꼭 뿌미 엄마라고 한다. 마트는 남편에게 맡겨놓고 그녀는 부녀회 일이며 통반장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소리 말인가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요. 여자는 소리라는 말에 반가움이 밀려왔다. 마트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주걱거린다. 그라모, 그 소리가 참말이네. 도대체 누가 내는 소리고? 마트 여자는 사람들이 여자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아야 항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할 텐데 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때로 뭉쳐 가가호호 묻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뿌미 목줄을 바투잡고 자리를 벗어나자 뒤에서 그녀를 두고 설왕설래다. 아주머니 혼자 사는 여자 같다느니 하니까 누군가는 아냐, 남편이 대학 교수래, 저 여자는 연주하는 사람이고 라며 마트 여자에게 대충 둘러댄 여자의 전력을 말하고 있다. 여자의 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긴 자신도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줄 알지 못했다. 삶의 복병은 언제 어디든 있게 마련이다. 교수 남편의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연 다니던 2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그녀는 유배라도 와 있는 듯 힘겹다. 그렇다. 이곳은 여자 스스로 택한 은둔지이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트레이닝 차림의 여자가 요란한 발소리로 다가왔다. 저녁 늦은 시간 복도 쪽으로 난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노라면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발소리, 그때와 영락없이 일치하는 소리다. 발소리는 여느 여자들의 그것과 다르다. 발 뒤꿈치에 힘이 실린 바닥에 한 번 더 자신의 발자국을 각인시키는 듯한 소리다. 그 여자의 신발굽 높이를 본다. 좋게 20cm에 가까울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녀의 키는 캐리어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여자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인다. 트레이닝 차림의 여자는 발톱에 블랙 페디큐어를 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이 윤희와 닮았다. 나이도 비슷하거나 한두 살 아래겠다 싶다. 검은색 발톱이 뿌미를 내려다본다. 아니, 뿌미에게 눈길이 닿기 전에 여자를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엘리베이터 안에 베르사체 향기가 진하다. 남편이 해외 세미나에 다녀올 때면 사다 주던 향수 목록에 베르사체 브라이트도 있었다. 진한 플로럴 향이라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베르사체가 19층 버튼을 누른다. 검지에 블랙스톤 네일 아트가 눈에 들어온다. 손톱마다 블랙 아이템이 달랐다. 뿌미의 목줄을 그어쥐고 있는 여자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짐짓 다른 곳을 본다. 향수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호흡을 멈춘다. 잘 참다가 10층쯤에 이르러 여자의 호흡이 딸꾹질과 함께 터져버린다. 뿌미를 보고 있던 베르사체가 의아한 시선으로 여자를 본다. 그녀는 곧이어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18층에 도착해 뿌미를 안고 내렸다. 곧이어 19층에서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캐리어 가방 끄는 소리가 여자의 집 바로 위에서 멈춘다. 그리고 곧이어 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 닫는 소리가 둔중하게 복도를 울린다. 베르사체는 그녀의 바로 위층에 사는 것이다. 엊그제 찾아갔을 때 비어있던 그곳에 사는 베르사체. 그녀는 인터폰 화면으로 여자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가늠 구멍으로 여자의 얼굴을 관찰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게 아닐까. 아파트엔 소리들이 가득 떠다니고 그것들은 온통 여자의 신경돌기들을 고추 세워 놓았다. 소리가 잠잠해져도 여자는 잠들 수가 없다. 책을 펼쳐보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럴 때면 여자는 대금 케이스를 열어 입술에 대본다. 하지만 천공에서 갈대가 서걱거리며 내는 소리는 지공을 만지는 여자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연이어 시작되는 딸꾹질. 의사는 자율신경이나 위기능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횡격막을 조절하는 근육이 훼손된 것도 아니니 여자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 같다며 그쪽 전문의를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지 않았다. 화장실에 관을 타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위층 여자가 바깥에서 묻혀온 먼지를 씻어내려 보내고 있겠지. 간혹 누군가의 허밍 소리가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흐르기도 한다.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에 위층 여자는 여러모로 윤희를 닮았다. 남편이 없는 때 찾아와 여자에게 곰살맞게 굴던 윤희는 어느새 그녀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사모님에서 언니로 호칭이 바뀐 어느 날부터 윤희는 그녀의 국악 연주회에 빠짐없이 찾아왔다. 교수님이 언니의 대금 연주에 빠져 프로포즈 하셨다더니 정말 멋져요. 미학 전공인 윤희가 그녀를 대상으로 쓴 대금 산조의 아성이란 평론이 문화예술지에 실렸을 때 여자는 윤희와 함께 겨울바다 여행을 계획했었다. 그중 국악의 향기, 유럽 연주가 잡혀 연습이며 리허설에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던 그녀였다. 가까운 소래포구에 가서 생선회를 먹는 것으로 대신했지만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속내를 보였던 그녀들. 윤희는 재혼한 엄마가 여기저기 찔러놓은 관계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싫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며 심플한 삶을 위하여라고 건배했다. 여자는 남편의 자잘한 흉을 들추기도 했고 국악예술단원 누군가의 연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여자는 유럽 순회 연주 중 동유럽 어느 나라에서 윤희에게 줄 30단짜리 마트로시카를 샀다. 끝없이 계속 나오는 인형을 보고 윤희는 햇살 부서지듯 웃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자는 석사 논문만 끝내면 춘천에 시간 강사 자리를 마련해 줘야겠다는 남편의 말을 앞질러 전해주었다. 만해 문학관에서 돌아와 남편 서재에서 윤희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 여자의 머릿속은 들판을 구르는 모래바람 소리로 가득 찼다. 입안에 고여있는 침을 아무리 뱉어도 온통 모래가 들어찬 것처럼 서걱거렸다. 남편 제자로서뿐만 아니라 여자 역시 윤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의 고통은 배가 되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윤희의 빨간색 가방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햇살이 베란다에 내려앉기 시작한다. 여름 끝자락, 햇살과 함께 불어드는 신선한 바람 속에 가을이 들어있다. 남편과 헤어지던 가을은 여자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사실이 무엇이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상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 하지. 그래, 지쳤어.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더미 속에서 묵은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책과 인쇄물을 챙기는 남편의 손만 바라보았다. 책먼지로 지저분해진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다. 결혼 전 당신 어머니가 내게 해준 말이 생각나는군. 깔끔 떠는 장인 닮아 남매가 똑같다고. 헤어지는 마당에 죽은 장인 장모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여자는 남편이 자신의 깔끔함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공연 전 몇 번씩 손을 씻는 여자를 보고 결벽증 아니냐고 한 국악예술 단원도 있었다. 남편은 그녀와의 이혼으로 대학 본부의 기획처장 자리에 임명되지 못했고 교수 신문에 그의 스캔들이 가십거리로 오르는 불운을 맞았다. 대학원 학생이 몰래 제보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 학생은 타 대학 출신인 윤희를 성가시게 생각했었고 남편의 기획 능력을 평가절하하던 주임 교수의 라인이었다. 여자는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교수 신문에 기사가 실린 것이 S대 교수 성추행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던 때였다. 대학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그의 말보다 여자와의 합의 이혼 사실을 더 신뢰하였다. 예고 없이 터져나오는 딸꾹질에 그녀는 시립국악예술원의 정기 공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남편이 춘천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학과 조교로부터 들었다. 윤희의 소식을 알려준 것도 그 조교였다. 윤희가 죽기 일주일 전 여자는 G 갤러리에서 윤희를 만났다. 그곳은 언니 언니 하며 여자에게 살갑게 굴던 윤희와 몇 번 왔던 곳이기도 했다. 여자가 돌아나갈까 생각하는 사이 윤희가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사모님은 왜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수님하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교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군요. 너도 참 별 수 없이 나를 닮았네라고요. 우리 엄마조차도 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친 줄 아세요? 윤희는 여자를 다시 사모님이라 호칭했다. 남편과 헤어졌으니 실상은 그도 맞지 않는 것이다. 호칭 따위가 뭐 그리 대수인가 싶어 정정해 주지 않았다. 그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둘을 흘낏거렸다. 여자는 창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희에게 갔던 차가운 시선을 거둬들여 갤러리를 나왔다. 윤희가 그녀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개의치 않았다. 차라리 윤희에게 욕이라도 하고 뺨이라도 한 대 후려쳤다면 죽지 않았을까. 윤희가 그녀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보지도 않고 그대로 삭제해버리곤 하던 때였다. 여자는 남편 서재에서 들었던 윤희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여자로부터 경멸에 찬 눈빛을 온몸으로 받은 윤희는 일주일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스카프로 목을 맸다. 지도교수와의 스캔들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가 신문 사회면 하단을 장식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지만 곧 잠잠해졌고 그 일은 모두에게 잊혀졌다. 하지만 윤희의 블로그 메인 화면에는 여전히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었다. 조교로부터 윤희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여자에게는 여러 생각이 휘몰아쳐 왔다. SNS에 붙은 악성 댓글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을까? 윤희에게 보였던 여자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생각한 심플하고 정돈된 삶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여자는 윤희의 죽음이 가져다 준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남편이나 윤희의 말에 여자가 귀를 기울여야 했던 건 아닌지, 그날 들은 소리의 진실에 대해 좀 더 숙고해야 했던 건 아닌지, 여자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진실이 무엇인지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 여자의 공간이 지저분하게 더럽혀지고 그녀가 가장 공들여 꾸민 남편 서재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온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여자가 들었던 그 소리는 환청이었을까? 아니다. 소리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 예민한 대금 연주자였다. 여자는 스승의 대금 독주 CD를 오디오에 넣었다. 그녀가 다녔던 대학의 국악과 스승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죽향의 대금 전수자였다. 헤드폰을 낀 채 소리를 높이고 서거기는 갈대잎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거칠게 들리던 그 소리가 점차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귓전에 가라앉았다. 이 소리 다시 낼 수 있을까? 국악 오케스트라와 첫 번째 협연을 앞두고 머뭇거리던 여자에게 스승은 말했다. 글쎄, 네가 알고 있는 음이 다가 아니라니까. 대금 음역이 얼마나 넓은데. 너는 왜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모르니 참. 스승의 책녀로 무사히 협연을 마칠 수가 있었다. 정악대금으로 산조까지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스승은 여자를 정악 연주에서 산조 연주로 끌어올려 주었다. 정악이 대금 연주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던 그녀가 정악에서 벗어나 산조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혹독한 가르침 덕분이었다. 손가락을 잘 떼서 매끄럽게만 부는 정악에 비해 산조는 꼴바꿈이 가능했다. 여자는 선율이 다채롭고 인간 세계에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듯한 산조 소리에 푹 빠졌다. 스승이 그녀에게 한 말이 다시 가슴을 훑고 갔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단다. 모르는 것도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허다하지. 여자는 대금을 불고 싶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호흡을 되찾아 계면조의 구슬픈 가락을 진양조의 느린 장단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스승은 유장한 소리에 관객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연주를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진정한 명인이 된다고 했다. 남자들이 주로 전수받는 대금 연주에 그녀는 몇 안 되는 여자 후예였다. 그녀가 달빛 같은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모시 무대 의상을 입고 정좌에 있으면 청중은 쥐죽은 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여자는 그 순간의 고요함을 즐겼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CD를 바꿔본다. 여자의 유럽 순회 공연 연주를 국악예술원에서 음반으로 만든 것이다. 한가의 노래를 스승보다 더 잘 연주해냈다는 극찬을 들었었는데 여자는 눈을 감고 청아하고 맑은 그 소리를 듣는다. 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40분짜리 연주 CD가 끝났다. 대나무의 축축한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 여자는 햇살이 내리비치는 거실 한쪽에서 대금 소리가 남긴 정적에 자신을 놓아둔다. 불현듯 툭툭툭 슥슥슥슥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수도관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금소금으로 커져간다. 위층 여자는 도대체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베르사체가 끌고 오던 캐리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자는 대금 소리로 저 소리를 잠재우고 싶다. 귀신을 물리치고 거친 바다를 잠재운다 하여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금이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취구에 입술을 갖다 대본다. 음에 맞는 취구를 찾아 바람을 불어넣지만 소리는 모두 새나가고 성풍을 불러보기도 했지만 곧이어 결리는 호흡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다. 여자는 물을 마시고는 대금 케이스를 닫는다. 여자는 거실 안쪽에 웅크리고 있는 뿌미를 앉는다. 잘 말린 뿌미의 털은 보송보송하다. 햇살은 베란다를 지나 거실로 내려앉기 시작한다. 피곤하다. 눈이 묵직하고 머리 한쪽이 지끈거린다. 그녀는 뿌미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쥐 갤러리에서 그녀가 윤희를 향해 보였던 의심과 경멸의 시선을 생각한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서 윤희에게 등을 보였을 때 윤희의 죽음을 예감했어야 했다. 그녀가 보지 못한,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이 진실이었을까? 윤희가 죽음으로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녀의 머릿속이 마구 엉킨다.
폐허가 되어버린 블로그 앨범에서 여자가 윤희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았다. 소래포구에서 발그레한 얼굴을 한 둘은 석양을 등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 달린 글엔 소래에서 닮고 싶은 나의 멘토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다. 윤희의 죽음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깊숙이 개입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여자는 머리가 묵직하다. 더 넓고 깊은 대금 음력의 세계가 있듯 세상 일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허방이 있을 수 있다. 윤희와 남편의 일은 난데없이 끼어든 사고였다. 사고는 사고를 불렀고 비오는 골목길을 내달려 가던 여자에게 제동장치는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순간 후두둑 쏟아져 내리는 살 조각들. 그녀의 얼굴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툭툭 부서지며 발치깨로 떨어져 수북이 쌓인다. 딱딱한 조각들은 마치 아메바처럼 흐물거리며 그녀의 발등 위로 기어오른다. 그것들은 다리를 지나고 가슴을 지나더니 그녀의 목구멍으로 들어와 기도를 막기 시작한다. 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더욱 숨통을 옥죄었다. 으악!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내저음과 동시에 눈을 떴다. 초인종이 울린다. 그와 동시에 그녀 곁에서 같이 졸고 있던 뿌미가 짖기 시작한다. 녀석은 초인종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녀는 뿌미에게 짖지 못하게 하고 인터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 얼굴이 다가온다. 그 뒤로 경비실 근처에서 보았던 여자 몇이 일제히 그녀를 보고 있다. 무슨 일이시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공동주택이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래층에 산다는 여자는 꽤나 교양 있는 말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우렁우렁 크게 들려 그녀에게는 따지듯이 들린다. 그녀는 현관문을 반쯤 열고 버팀쇠를 내려놓는다. 무슨 소리 말씀인가요? 저도 위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아래층 여자 뒤편에 둘러서 있던 여자 중 한 명이 말한다. 혹시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사람들이 아래층에서부터 다 알아봤는데 이 집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반쯤 열린 현관문 너머 그녀의 집안 쪽을 들여다본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라뇨. 여기 나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마저 열고 거실로 먼저 들어온다. 아래층 여자가 들어오고 뒤이어 마트 여자와 백사동 대표가 들어선다. 여자들은 재빨리 그녀의 집안을 휘휘 둘러보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대금 케이스에 관심을 보인다. 아니, 연주하는 악기가 이건가 보네. 혹시 이 피리 소리가 그 소리 아닌교? 그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마트 여자는 닫힌 케이스를 열어 대금을 꺼내든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정색을 하고 손을 내저어 그것을 제지했다. 갑자기 횡격막이 들썩인다. 피리가 아니라 대금이에요. 소리는 우리 집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마트 여자는 피리가 아니라는 그녀의 말에 무안한 듯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놓고 서서 그녀를 보고 말한다. 위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고만. 넨 또 연주한다 하길래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건 줄 알았다 카이. 이거 지금 한번 불어보면 안 되겠는겨? 뭔 소리가 궁금하네. 이미 딸꾹질이 시작된 그녀로선 마트 여자에게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다. 여자들은 그녀의 딸꾹질에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을 나간다.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틀림없어. 연주는 무슨 필이나 대금이나 흔한 대나무 같은 거 하나 갖고 잘난 채는. 저 대금인가 뭔가에서 나는 소리 아냐? 왜 301호 자기가 그랬잖아. 무슨 귀신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고.
위층 비상구 계단으로 가면서 여자들은 그녀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투로 짓거려댄다. 여자들의 뒤통수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멈춘 채 딸꾹질이 멈추기만 기다렸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 한가운데 서자 예의 그 소리가 또다시 시작된다. 툭툭툭 슥슥슥슥 일정한 속도로 반복되는 기계음, 날카로운 도구가 낮게 부딪히는 저 소리. 1905호 여자. 베르사체 브라이트 향기를 풍기던 여자가 내는 소리일까? 그런데 저 기계음은 도대체 무슨 소리지? 잊고 있었던 그 소리 때문에 불현듯 소름이 돋는다. 저 소리 좀 들어보라고 동네 여자들을 불러 모을까? 그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부류의 눈길이 머문 곳의 얘기는 그네들 마음대로 추측되고 무한정 증식되기 십상이다. 위층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무슨 소리인지도. 하지만 진상은 그녀들이 위층을 순례하고 난 후 밝혀졌다. 1901호부터 차례차례 현관 초인종을 누른 뒤 가가호호 확인하던 여자들은 1905호 베르사체 여자집에 가서 소리의 진원을 알아냈다. 툭툭툭 쓱쓱쓱쓱 하던 소리가 그치더니 위층 복도가 소란스럽다. 아니, 그런 작업을 집에서 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깔고 할 수가 있어요? 백사동 대표는 힐난하듯 위층 여자에게 말한다. 열린 현관문 앞에 여자들 넘어 셀쭉하게 고개를 외로 꼬고 있는 베르사체가 보인다. 베르사체는 블랙스톤 손톱을 허리에 올리고 여자들에게 말한다. 이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모전이 며칠 안 남아서 집에 가져와서 하는 건데 이 난리들이네 참. 같이 올라갔던 아래층 여자는 댁 같은 사람이 예술가네 하며 자기밖에 모른다고 공동주택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생각해 봤느냐고 베르사체를 몰아붙인다. 여자가 계단 끝에 서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트 여자가 말한다. 뿌미 엄마 말이 맞았다 카이. 이 집에서 나는 쇳덩이 가는 소리였지 뭐라. 금속공예인가 뭔가를 한다 카네. 여자가 1905호 현관안을 들여다본다. 거실 바닥에 캐리어가 열려 있고 카키빛이 나는 철제 금속함이 수동 롤러와 같이 놓여 있다. 드릴 세트와 해머 세트도 같이 있는 게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듯 보인다. 베르사체는 그녀를 보더니 다른 여자들에게 했던 태도와는 달리 손톱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한다. 전 그렇게 소리가 나는 줄 몰랐어요. 전에 살던 오피스텔에선 그냥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암튼 죄송해요. 여자들은 그녀에게 하는 베르사체의 사과의 말을 자기들 모두에게 하는 소리로 들었는지 불타올랐던 전의를 가라앉힌다. 앞으로는 그 소리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우리는 돌아갈게요. 알겠지요? 나이가 지긋한 부녀 회장이 한 번 더 다짐받는 말을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간다. 그네들은 너무 쉽게 범인을 잡은 형사들처럼 허탈해하는 것 같다. 현관 앞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는 위층의 베르사체에게 말한다. 사실 그 소리가 뭔지 몰라 무서웠는데 작품 만드는 소리였군요. 다행이에요.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아침에 차에서 꺼내온 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다 끝나서 후련해요. 조금 전 상황은 잊었는지 베르사체가 활짝 웃는다. 여자는 윤희 장례식장 전광판에 웃는 얼굴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 얼른 계단으로 고개를 돌린다. 소리의 진원지와 내용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자는 집으로 내려온 후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여 본다. 위층에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녀가 위층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것처럼 윤희의 진실도 알 수 있게 될까? 여자는 즐겨찾기 목록에 있는 윤희의 블로그 미학 수첩으로 들어가 본다. 떠다니는 윤희 사진들이 차례차례 지나가고 방명록을 클릭하다 새로운 메모를 발견한다. 미안하다. 아이디는 남편의 것이다.
그녀는 춘천으로 내려간 남편의 핸드폰 번호를 열다 닫힌 버튼을 누른다. 이제 와서 무엇이 알고 싶은가? 확인하지 않았던 진실을 알게 된다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윤희 역시 돌아오지 않는다. 베란다 창을 열자 소나무 숲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여자는 머리를 한껏 틀어 올리고 대금 케이스를 연다. 모든 잡귀를 물리치고 성난 파도를 잠재운다는 만파식적. 그녀는 인중에 힘을 줘 입술을 가지런히 벌리고 호흡을 조절해 본다. 하지만 그녀의 횡격막은 여지없이 들썩인다. 돌아드는 소리와 몰아가는 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보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는 언제 다시 그 소리를 낼 수 있게 될까? 컥컥 울음우는 그녀의 대금 소리는 아파트 천정과 벽을 타고 흐른다. 산책로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댄잎이 몸을 섞는 소리가 들려왔다.